예, 잘 쉬셨죠? 계속해서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교재 539쪽입니다. 53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일 소요 에너지량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 활동대사, 활동대사를 한번 봤고요. 활동대사는 어떤 종류의 그 활동이건, 사람이 활동을 하려면 근육이 수축되어야 하고, 또 근육 수축이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체적 활동, 즉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과정을 활동대사라고 하고, 이에 필요한 에너지를 활동대사량이다, 이렇게 수업을 했죠. 그래서 538쪽에 잠시 보면은, 페이지 538쪽을 보면은 그 표 16-2, 성인 20에서 29세 활동별 에너지 권장량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또는 가벼운 활동, 이때가 남자가 63kg, 또 여자는 52kg, 이에 해당되는 그런 그 사람이 보통 또는 가벼운 활동을 할 때, 앉아서 하는 일 이런 거 할 때는 남자는 35kcal가 소모가 되고, 여자는 35kcal가 킬로그램당 소모가 되는데, 주로 이제 칼로리로 보면은 2200, 2200kcal, 여자는 1800kcal가 소모된다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증도 중증도 활동이다 그러면 보통 속도로 걷는다든가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2500kcal, 또 여자는 2000kcal 정도, 설거지 꽤 많이 소모가 되네요. 또 심한 활동, 빨리 걷기, 예, 뭐 그다음에 보통 스키 타고 뭐 자전거 타고 뭐 이럴 때, 그럴 때는 이제 2800 정도, 또 여자는 2300 정도 칼로리가 소비된다. 또 격심한 활동할 때, 뭐 물건을 들고 언덕에 오른다든가, 뭐 나무를 벤다든가, 뭐 농구를 한다든가, 수영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3500 정도 소모가 되고, 여자는 2800 정도 이렇게 소모가 된다. 이렇게 이제 열량이 소모되는 것을 우리가 교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일 그 소요 에너지량이란 뭐냐? 이걸 보면은 사람의 그 에너지 소비량은 각 개인의 그 생활 환경, 생활 항태, 이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은 성별이나 또 열량, 또 체격, 신체 활동, 뭐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죠. 또한 그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량은 기초 대사량과 총 활동 대사량, 그리고 특이동적 작용에 의해서 소모되는 양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따라서 일일에 소요되는 그 에너지 양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면은 기초 대사량은 B, 그래서 생활 활동에 소요되는 에너지량은 BX 및 식품 섭취에 의해서 에너지 소비량 등을 합한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식으로 만들어지면 이렇습니다. A는 A 이퀄 B 플러스 BX 플러스 10분의 A. 그래서 A는 1일 에너지의 소비량이고, B는 1일에 그 사용되는 기초대사량, 그 다음에 X는 생활활동 지수, BX는 1일의 생활활동에 소요되는 에너지량, 10분의 A는 1일의 ASDA에 소요되는 에너지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특이동적 작용에 의한 대사량은 SDA라는 거잖아요. 특이동적.
평소 식사에서는 약 7 내지 8%지만 안전을 위해 조금 여유를 둬서 약 10% 정도로 우리가 잡고 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일상생활 활동에 소요되는 에너지량 이 BX, 요 BX는 이것이 기초대사량이 몇 배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생활활동지수를 사용하는데, 이 생활활동지수 X는 생활시간 조사와 에너지 대사율의 그 실측치로부터 각 연령별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활동지수 X라는 것이 남자가 활동하는 노동 강도에 의해서 살펴보면은 표 16-3을 한번 보시면 돼요. 16-3. 네. 한번 다음 장을 볼게요. 네, 이 장에 보면은 16-3 노동 강도에 따른 그 생활 활동 지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 540쪽인데요. 표 16-2에 보면은 노동 강도가 가벼울 때, 그러면 생활 활동 지수 X는 0.3오고, 이럴 때는 일반 사무원이라든가 기술자들 이럴 때 그렇고, 보통 노동 때는 0.5 정도, 의사나 교원 주부 같은 경우, 또 심한 노동을 할 때는 0.75 정도가 생활활동 지수가 되는데, 이때는 농부, 뭐 어부, 뭐 간호사 이런 중노동, 격심한 노동을 할 때는 이제 1.0 정도의 그 생활활동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나무를 벤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운동선수들이 이럴 때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동할 때는 그 에너지 소비량이 어떻게 되느냐? 기초 대사량은 공복 시 조용히 누워서 이렇게 측정한 값을 얘기를 해요. 기초 대사량이. 실제 그 활동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량은 기초 대사량을 초과한 값을 따지기보다 오히려 식후의 안정시 대사량을 초과한 값을 따지는 것이 좋다. 따라서 노동할 때 소비 대사량이 기초 대사량이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값을 갖다가 에너지 대사율이다. 이걸 RMR 이렇게 표현을 해요. Relative Metabolic Rate라고 해서 RMR. 지금까지 노동 강도를 나타낼 때 그 에너지 대사율을 사용을 해보면은 그래요. BMR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대사량 분의 노동에 사용된 에너지 대사량. 이것은 기초 대사량분의 노동 중의 에너지 대사량 빼기 안정시의 에너지 대사량이 바로 RMR이다. 즉 RMR은 R분의 E-1.2B 또는 E 이코르 B 가로하고 RMR 플러스 1.2 이렇게 수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영양 상태의 판정에 대해서 살펴보죠. 식품 섭취 조사는 영양소 섭취량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조사거든요. 방법에서는 소비량을 중심으로 하거나 식품의 섭취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식습관 및 식사 섭취 상태 평가는 자신의 나이, 또 키, 또 몸무게, 또 활동 정도, 각 식품의 섭취 내용 이런 것들을 간략히 입력해서 자신의 영양소 섭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식생활 평가 도구거든요. 그걸 하면은 보면은 식품 섭취 조사라는 거는 개인별로 할 때 이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회상법이라고 하는 건데, 회상법은 개인이 질문지를 써내거나 이제 조사원이 면접을 통해서 기록하는 방법이 이제 회상법이에요. 두 번째로 기록법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 섭취를 일기식으로 적어 나가는 방법이 이제 기록법이고, 과거 식사 경력 조사법이라는 건 회상법과 식품 섭취 빈도 조사를 포함한 세밀한 조사 방법이다.
또 식품 섭취 빈도 조사라는 거는 특정한 영양소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 특정한 영양소의 주 공급원이 되는 식품을 열거해서 하는 조사고, 동일한 식품의 수거 방법이라고 하는 건 먹은 양만큼 따로 몫을 떼어놓고 수거하는 방법이 이제 동일한 식품의 수거 방법이다. 이렇게 식품 섭취 조사 방법에는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이렇게 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임상영양조사를 이용한 영양평가는 뭐냐? 임상영양조사는 영양 상태의 그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신체 징후, 신체 징후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외모나 몸무게나 근육의 상태나 신경 조절 기능, 소화기관의 기능, 순환기의 기능, 머리카락, 피부, 얼굴과 목, 입술구, 입과 입안의 그 피부, 잇몸의 상태, 혀, 치아, 눈, 이 모든 부분을 거의 망라하는데, 이런 여러 그 신체 징후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영양조사를 이용한 영양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체의 징후를 조사하는 거다. 영양조사 평가는. 그리고 생화학적 조사를 이용한 영양평가는 뭐냐? 생화학적 검사는 우리가 보통 혈액이나 소변에 들어있는 화학성분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영양 및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가 생화학적 검사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것이 공복시 혈당, 또 총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헤모글로빈 등을 측정해서 체내 영양소 수치를 통해 가지고 당뇨병이냐, 뭐 동맥경화증이냐, 빈혈이냐, 이런 질병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음은 신체 계측 주사를 이용한 영양평가를 보겠습니다. 신체 계측 조사는 말 그대로 신체이잖아요. 체격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구성 성분을 측정하는 것이다. 신체의 구성 성분을 측정. 신체의 발달은 열량이나 또 영양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죠. 신체 계측치는 영양 상태를 그 판정하는 자료로서 많이 이용되죠. 연령, 영양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그 비만도를 제일 먼저 이제 체크를 해요. 비만도. 비만도라는 건 표준 체중과 실체 체중을 이용해 비만도를 구하게 돼요. 표준 체중은 평균 신장 마이너스 100 가로 닫고 곱하기 0.9를 하면은 그 표준 체중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비만도는 퍼센테이지인데 이 현재 체중 있죠. 거기서 빼기를 표준 체중, 요 계산한 거를 표준 체중 또 표준 체중분 곱하기 100분의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비만도가 나와요. 비만도에 의해서 비만하냐 아니냐를 진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세워서 판단을 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저체중 90 표준 체중의 90% 이하가 저체중이고 정상 체중은 91에서 109 사이고 과체중은 이제 110에서 119, 또 비만은 120에서 139%, 또 고도비만은 140% 이상을 갖다가 비만도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 이제 체질량 지수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BMI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비만 판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정상 체중이며 체지방이 많은 경우, 또 운동선수, 임산부, 고령, 또 심한 비만, 또 작은 키, 성장기 어린이의 비만도 평가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체질량 지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거는 이 신장 분의 그 체중,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정상 체중에 있어서는 한국인 기준이 18에서 18.5에서 22.9를 갖다가 정상 체중이라고 보고, 과체중은 이제 23이 넘어가면은 24.9까지, 또 경도 비만은 25에서 29.9, 중증도 비만은 30에서 34.9, 고도 비만은 35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도 스스로 BMI 측정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상 체중이냐, 내 체중이 경도 비만이냐, 이런 걸 이제 계산할 때 이 체질량 지수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체질량 지수를 알았으면 체지방에 대한 비율도 이제 또 알게 되는데, 체지방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체지방에 따른 영양 판정은 캘리퍼를 사용해서 피부 두께를 측정해서 이제 판정하는 거예요. 피부 두께, 피부 이제 두 겹 두께. 삼두근과 견갑골 하부에 보면은 피부 두께가 성별이나 연령에 비교해서 95, 100분위수 이상일 때 비만으로 진단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피부 두께는 근육과 뼈의 증가로 인한 과체중과 체지방의 증가가 원인이 되는 비만을 감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체지방 비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허리둘레는 이제 웨스트죠. 웨스트 W. 그 다음에 엉덩이둘레는 히프, 그 엉덩이둘레라고 하고, 이거를 나눈 수치가 복부 비만 판정의 그 기준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복부 비만을 기준을 갖다가 남자는 0.95, 그 다음에 여자는 0.85보다 작게, 이렇게 허리둘레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복부 비만 판정 기준을 할 때 94cm, 여자는 80cm, 이렇게 이제 허리둘레가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걸 표를 한번 보죠. BMI, 그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이 BMI 아까 했죠 우리가. 체질량 지수죠, 그죠? 요거를 보면은 신장분의 체중 이랬잖아요, 체질량 지수. 그래서 체지방률을 보면은 18 이하 저체중, 20.1에서 25 정상, 25.0에서 29.9 과체중, 30 이상 비만, 40.1 이상 고도 비만. 이 WHR 지수라고 있는데요. 허리둘레 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커프 지수라고 있고요. 아까 커프 지수 했는데 2세 미만의 연령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이거는 신장 곱하기 100분의 체중 해서 18 이상이면은 비만이다. 요 표를 또 보면은 WHR 지수 비만표를 보면은 이제 그 남자 여자를 이렇게 나눠 놨는데,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는 0.9 이상, 1.0 이상이면은 복부 비만이다. 또 사지 비만, 하체는 0.72와 0.85 이하, 중간이 이제 정상범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영양 개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영양 개선의 목표는 우리 그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아요. 국민에게 영양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영양 수준의 향상 발전을 도모한다.
또 영양을 개선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체력 향상과 경제 안정을 통해서 생활 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모한다. 또 국민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양 개선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국민 영양 개선의 중요성은 뭐냐? 먼저 국민들의 그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은 건강한 신체와 그 왕성한 창조력과 노동력을 증진시켜서 높은 생산성률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영양 공급이다. 또 정부는 영양 정책의 목표를 갖다가 개인의 건강 증진을 바탕으로 국가 사회의 발전은 물론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에 알맞게 영양 개선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또 세 번째는 국민 영양 개선은 국민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식습관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하므로 국민들의 편식이나 조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외식에 대한 영양평가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기와 영양을 고루 충족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영양 문제는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죠. 그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보시면 지역 간이나 계층 간의 영양 상태가 불균형해요. 뭐 도서, 산간지역, 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사이에 그 영양 상태의 불균형이 있다. 또 국민 영양 개선 지도를 위해서 행정 체계와 각종 기초 자료가 아직은 미비하다. 또 일반 국민들이 영양에 관한 그런 인식들이 좀 부족하다.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뭐 영양을 뭐 나라에서 어떻게 해? 뭐 관장해?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이 영양 상태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장래 국민 자질 향상을 위한 조기 영양 관리 및 지도, 기능의 미약 등이 문제점으로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문제로 봤을 때 사회적 배경으로 사회생활 기구에 복잡하고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질병 구조가 변화되고 생활 양상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 배경으로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인구도 저출산 고령화죠. 질병도 새로운 것들이 막 생기죠. 생활 양상도 가전제품 보급되고 노동시간 단축되고 우리가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지금 수업도 주 5일제 하잖아요. 강의. 이렇게 시대 변화가 엄청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또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이런 것들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문제다. 이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양 개선을 하면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 바로 그 잘못된 식생활은 건강을 해치고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양을 개선해서 질병도 예방하고 또 식량도 절약을 하고 결국 이제 그 질병을 예방하는 게 그 주 목적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의료비 절감이라든가 바로 이제 그 국가의 그 건강, 국가의 그 경제적 손실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영양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경제상의 영향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의료비가 절감되고 식비도 절감되고 생산 능률이 향상되고 결국 생산 능률이 향상되면 국가의 어떤 수익이 증대되는 그런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뭐 가정도 뭐 윤택해지는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보건상의 영향을 보면은 질병 이환율이 감소가 돼요. 신체 저항력이 높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또 사망률도 이 영양이 부족해 갖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이제 신생아라든가 유아라든가 임산부 또 성인병 이런 것들이 사망에 의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망률이 감소가 된다. 건강 증진하고 체력 향상은 바로 체력 운동력을 높여서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영양 정책을 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국민 공통 식생활의 지침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만이라든가 고혈압, 또 당뇨와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잖아요. 이런 것에 따라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림축산부와 보건복지부 또 식품의약안전처 등에서 공동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9가지 수칙을 제시를 했어요. 국민 공통 그 식생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사회학적 변화, 또 식품 영양 섭취 변화, 또 식습관, 또 신체 활동, 그리고 식품 환경의 그 5가지 영역을 구분해서 영역별로 국민의 주요한 건강이라든가 영양 문제와 식품 안전, 또 식품 소비 행태 및 환경 요인 등 이런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검토해서 제시한 그런 수칙을 얘기해요. 그래서 2016년 4월 8일 날 그런 그 수칙을 제시를 했는데,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네. 교재 546쪽, 교재 546쪽을 같이 한번 보시죠. 지침에 보면은 첫 번째가 쌀, 잡곡, 채소, 과일, 우유, 유제품, 육류, 생선, 달걀, 콩류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침밥을 꼭 먹자. 여러분들 아침 드시나요? 안 드시는 분 많죠. 아침 식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과식을 피하고, 그 다음에 활동량을 늘려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짜지 않게, 짠 음식 피하고, 단 음식 피하고, 튀김 음식 덜 먹고, 기름진 음식.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단 음료. 단 음료가 뭐 여러 가지 있죠, 지금. 뭐 에이드 같은 것도 많이 있지만, 콜라, 사이다, 뭐 이런 음료수. 이런 거 대신 물을 마시자. 또 여섯 번째, 술 줄이자. 일곱 번째,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음식은 적당량, 예,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다 먹지 못하면 또 썩히고 그러잖아요. 여덟 번째는 우리의 그 우리의 식재료가 뭐예요? 우리가 상추를 키워서 만들고 뭐 고추를 키워서 이런 그 우리나라 식재료를 활용한 식생활을 즐기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이 횟수를 늘리자. 요즘 핵가족화되면서 여러분들도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랑 식사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런 식사 시간을 늘리자. 이것이 이제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이에요.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세부 사항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도 요 식생활 지침에 따라서 꼭 생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16장이죠. 16장 보건 영양 수업을 했습니다. 긴 시간 또 수업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자,
이제 수업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여러분들하고 온라인 수업 힘들지만 잘 이렇게 또 따라 주셨고 다음 주에 마지막 수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